이거보다 이거를 써달라는 그런 거 같은데 맞아요? 아니면?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마 돌아오시고 나서는 제가 처음 뵙죠? 그쵸? 작년에 한 번, 아니 작년이 아니죠. 이게 몇 년이야? 그러면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본관 1학년 때 한 번 본 적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온라인으로 봤나요? 봤는데 신경과 그거 다른 선생님한테 넘어갔나? 신경계 진찰 이런 거 한 번 했을 텐데 아닐까? 아무튼 그럼 일단 뭐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아무튼 예, 반갑고요. 아마 실습 풀고 그러면 신경과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상운동 질환 파트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지영이고요. 여러분 선배예요. 반가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킨슨병과 그와 관련된 무브먼트 디스오더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퇴행성 뇌질환 외에 2차적인 원인의 무브먼트 디스오더도 시간표 구성상 어쩔 수가 없어서 뒤에 나중에 강의하러 오시는 이찬영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일부 이렇게 분산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운동에 대한 질환인데 움직임에 대한 질환인데 이렇게 꽁꽁 이제 앉아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런 운동에 대한 내용을, 운동 질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리는 일단 파킨슨이즘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 거고 파킨슨이즘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여러분들 흔히 파킨슨병 하는 이디오패틱 파킨슨 디지즈가 뭔지에 대해서 볼 거고 이게 전형적인 파킨슨병이고 비전형적인 파킨슨이즘이 무엇인지 볼 거고 그리고 얘는 사실은 퇴행성 뇌질환의 범주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다른 원인, 프라이머리하게 이제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파킨슨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간혹 코딩이 깨질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개 돌려놓은 걸로는 괜찮기는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는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볼 거고요. 이 점에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저도 그러니까 문명의 인기를 이제 이용하면서 아이패드나 아니면 카메라나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건 좋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동영상의 상당수는 환자의 비디오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 동영상을 그렇다고 시험을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면 더 좋은 동영상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생생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제가 진료를 보다가 나온 동영상들을 보여드리고 그럴 텐데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증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쇼잉이 된다고 그러면 그닥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동영상 교육 자료로까지는 제공을 한 건 아니고 임상적인 진료 목적에서 동영상을 제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로 직업인으로서 또는 예비 직업인으로서 동영상은 따로 녹화하지 않는 걸로 그래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발 하지 않는 걸로 약속하고 진행해요.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아니죠? 네. 예, 자, 먼저 무브먼트 디스오더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무브먼트 디스오더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정의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볼 텐데 아마 지난주 우리 과장님 이제 김지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을 텐데 신경과 인문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저게 뭐냐 싶은 사실 그 내용이 전에도 상당수는 선생님들께서 배우신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신경과 영역 환자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보면 이게 먼저 신경과적인 질환이 맞는지를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로컬리제이션이 어딘지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아침 컨퍼런스 할 때마다 그래 다 좋은데 그래서 병변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당하고 괴롭혀짐을 당하거든요. 그게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해보는 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신경과에서는 또 한 가지 그냥 뉴모니아 뭐 이런 식으로 끝이 아니라 신경계에서 어떤 위치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원인도 중요해요. 그래서 에티올로지가 무엇인지 뭐 바스큘란지 아니면 그 극단의 반대편에 있는 디제너레이티브인지 아니면 뭐 인플라메이션이나 아니면 파라니오플라스틱한 문제인지 오토이뮨으로 인한 문제인지 또는 메타볼릭한 커즈인지 에필lep틱한 커즈인지 이런 에티올로지가 뭔지에 대한 진단이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은 그래서 그 증상이 이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한 펑셔널한 다이아그노시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가 신경과 영역 환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접근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무브먼트 디스오더는 조금 달라요. 일단 얘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를 해야 돼요. 먼저 페노미놀로지. 그래서 떠올리는지, 꼬이는지, 뒤틀리는 건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아니면 움찔움찔 움직여지는 거지. 어떤 운동이 있을 때 이게 트레머인지 디스토니아인지 뭐 아니면 그 현상을 마이오클로노스나 코레아로 기술할지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역시나 에티올로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지가 달라집니다. 로컬리제이션보다 피노미놀로지로 설명을 하는 건 일단 증상을 기술을 하는 것이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같은 피노미놀로지인데도 다른 로컬리제이션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피노미놀로지가 같은 로컬리제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신경과에서는 무브먼트 디스오더에서도 로컬리제이션은 중요하지만 병터가 어디인지도 중요하지만 피노미놀로지를 얘기하는 게 그래도 지금 더 중요한 파트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상운동 질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봅시다. 이상운동 질환은 제가 사실은 이게 디제너레이티브 디스오더가 원래는 조금 뒤에 나와야 되고요. 이상운동 질환이 먼저 강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강의 순서를 도저히 우리 이찬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의할 시간을 앞으로 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도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할 때 간단하게 이상운동 질환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상운동 질환은 강직이나 위약에 의하지 않은 수의적 자동 움직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과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신경학적 증후군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운동이 적절한 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는 부족할 때도 문제고 과도하게 나타날 때도 문제인데 떨어져 있을 때 문제는 속도가 느리냐 폭이 느리냐 아니면 둘 다 나타나느냐에 따라 또 용어가 다르고 그리고 과도하게 나타날 때는 이게 정상적인 운동이 과도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상한 운동이 과도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용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하이포키네틱한 무브먼트 디스오더 움직임이 줄어든 경우에 하이포키네지아라고 하는 건 움직임의 폭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브라디키네지아는 여러분 브라디카니아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움직임의 속도가 줄어든 거고요. 에이카이네지아는 극단적으로 양쪽이 모두 다 떨어져 있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무동증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포키네지아는 정상적이든 그렇지 않은 움직임이 늘어나고 크게 증가한 상태를 얘기하고 디스키네지아는 이상한 운동, 정상적이면 나올 수 없는 운동들이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상운동 질환에 있어서는 두 가지 컨텍스트를 다뤄야 되는데 먼저 심텀과 피지컬 사인, 그 이상 운동 또는 불수인적인 운동의 증상과 또는 피지컬 사인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애브노멀한 무브먼트가 이 심텀 자체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파킨슨 병만 해도 하나의 증상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신드롬 안에서 이 이상 운동 증상이 어떤 범주에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범주로 따져서 보게 됩니다. 애브노멀한 무브먼트는 그러니까 이상 운동 증상 자체가 딱 하나가 거의 단독의 그 독립적인 병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이센셜 트레머나 이게 뭐냐면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는 수전증이고 이 방법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이센셜 트레머들은 또 가족의 집안에 내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헤미페이셜 스패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상운동 질환의 그 시간을 따로 배우기는 하겠지만 얼굴 반쪽이 움찔거리고 움직이는 이 증상 자체로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병의 범주 중 하나로 그 이상운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파킨슨 병이 일단은 가장 많이 다뤄질 텐데 대표적이고 그 외에 헌팅턴병이나 뭐 프로그레시브 스프라뉴클레어 팔지와 같은 비정형 파킨슨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무브먼트 디스오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타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 병에서 여러 가지 타입의 무브먼트 디스오더가 그 증상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포키네틱 운동이 줄어들 때와 운동이 늘어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줄어드는 경우, 부족한 경우는 하이포카이네틱 무브먼트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운동 가속증은 진폭이 작은 상태, 서동증은 속도가 느린 상태, 무동증은 운동 가성증이나 서동증이 심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 동별은 운동의 시작이나 운동 도중에 갑자기 움직임이 정지되었다가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일단 제가 여기서 링크가 여기서 깨진 것 같아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NEJM이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아마 알고 있을 유명한 저널에 나온 교육용 비디오인데 이 환자 파킨슨병 환자예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손을 떠는 증상이 있잖아요. 발을 떼라고 하는데 잘 못 떼요. 근데 왜 꼭 장난치는 것 같이 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 발을 거는 것 같이 발을 대잖아요. 이게 뭔가 비주얼 큐가 있으면 이 발을 넘어보세요 하고 교육을 하면 발을 떼는 게 조금 편해져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꼭 얼음판에 붙은 것 같이 붙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을 보행 동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논외기는 하지만 이 이후에 보여드릴 동영상은 이게 같은 환자의 동영상인데 이 프리즘 오브 게이트는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은 사람이에요. 장난치는 것 같죠? 자전거를 타거나 뭔가 다른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다른 이게 위압감 때문에 저런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동영상이에요. 이 환자가 서 있을 때 발을 떼기는 훈련을 시킬 때는 저렇게 걷기가 어려운데 자전거를 탄다던가 아니면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게 할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리즘 오브 게이트는 안티파킨슨이나 메디케이션을 통해서도 별로 효과가 치료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의사들한테 그리고 연구자들한테 많은 숙제를 남기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장난 같죠? 아까 증상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보호자들한테 꾀병이라고 오인을 받기도 하시고요. 자, 다음은 운동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하이퍼키네틱 무브먼트 디스오더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떠오르는 거, 진정. 여기 손 떨리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을 텐데 실습 시험 가서 보면 저 사람 와서 약 조금만 먹으면 참 좋겠다 싶은 사람들 오스키 시험 볼 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드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그 트레머는 그냥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선배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게 그냥 모태성 증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앞에 커피들 하나씩 다 갖다 놓잖아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넨스드 피지올로직 트레머라고 있어요. 커피 많이 마시고 가슴 두근거리고 손 떨려도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특히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은 무대 공포증 같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스키 시험 감독 들어가면 너무 안타까울 때들이 많거든요. 사심하고 떨어서 아니 주사를 찔러야 되는데 다른 데다 찔르거나 막 손을 떨어서 저러다 지금 실제 환자였으면 환자가 다치거나 저 의사가 다치겠다 할 정도로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신경과 외래 접수하세요. 의대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진료를 보고 드릴게요. 졸리지 않은 걸로 드릴 테니까 한번 꼭 진료 받아보세요. 그리고 원인이 있는 트레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 배제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꼭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필요하면 메일로 나한테 주셔도 돼요. 홈페이지 가면 이메일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사이누소이드란 무브먼트거든요. 규칙적으로 움직임이 아고니스트 머슬과 안타고니스트 머슬에 이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증상이 얼터너티브하게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움직임이고요. 물론 이제 프리퀀시에 따라서 느린 트레머와 빠른 트레머 등등이 나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병타가 달라지긴 해요. 디스토니아는 한 가지 자세가 쭉 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스태틱한 컨트랙션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트레머에 비해서 얘는 굉장히 움직이는 방향이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머슬이 사이누소이드하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이루고 움직이는 반면에 디스토니아는 특정 머슬의 일정 방향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떨리는 것 같이 보여도 얘가 특정 방향으로 방향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가 흔히 춤추는 듯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불규칙적이고 플로잉하는 무브먼트는 코레아라고 하고 이 코레아가 디스탈 파트에서 프록시말 파트로 침범을 할 경우에는 훨씬 움직임의 폭이 커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발리즘이라고 합니다. 아테소시스는 조금 더 범위가 작고요. 그리고 주로 메타볼릭 엔세팔로패시에서 잘 나타나는 마이오클로누스. 사실 이 중에 신경과 의사를 할 사람은 많아야 5에서 6 그리고 적으면 1명, 2명 정도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은 내과든 외과든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신경과에서 이 환자 좀 봐주세요 하고 협진을 내는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마이오클로니스인 것 같아요. 환자가 떨어요 하고서 저한테 협진을 내셨는데 가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너소이드랑 모먼트가 아니라 절기한 이레귤러한 리듬이 섞여 있으면서 꼼찔꼼찔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뭔가 약이라든가 대사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이오클로너스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상운동 질환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파킨슨에서 다뤄야 되는 이 트레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앞서서 하이포키네티컬 무브먼트 디스오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어봤어요. 자, 다음에 파킨슨증에 대해서 볼 텐데 파킨슨증의 카디널 피처와 그리고 분류, 패소피지올로지가 어떤 거에 대해서인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파킨슨병을 앓았다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 뭐 특히 대표적으로 저도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그 권투 선수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책이나 아니면 파킨슨병에 대한 정보에서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라우마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그 이제 파킨슨병이 그 리스크 팩터로 하나를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은 아마 모르실 텐데 예전 옛날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사람이고요. 달리도 화가 중에 달리도 파킨슨병이었다고 얘기가 되고 이 사람은 아마 이 영화를 하는 옛날 영화라서 본 적이 없으실 텐데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원세 파킨슨 디지즈 환자래요. 이 사람은 본인이 열심히 활동을 한 본인이 번 돈도 있지만 여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병에 대한 연구 기금을 끌어들여서 펀드를 만들고 재단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킨슨병을 전공하거나 하다 보면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에서 연구비를 댔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꽤 나올 거예요. 아주 좋고 훌륭한 선도적인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도록 일단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뭔가 토크쇼 같은 거 보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파킨슨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유병무리한 뭐 100명 중에 1명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주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자, 그런데 파킨슨 증상하고요.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파킨슨 병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두통이 있다고 해서 다 편두통 아니고 다 뇌출혈 아니죠. 마찬가지로 파킨슨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파킨슨병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킨슨 증상은 이거는 주관식이 있었던 시절에는 제가 주관식을 냈었고요. 요즘은 주관식은 나오지는 않으니까 객관식으로라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고 실습 돌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킨슨 증상이 뭐가 있어요? 하고서 들들들들 보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먼저 떨림이 있는데 떨림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떨림도 물론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안정시진전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떨어요. 그리고 환자가 브라디키네지아가 나타나는데 움직임에 폭이 좁은 하이포키네지아도 나타날 수 있지만 움직임이 느린 브라디키네지아도 나타날 수 있고요. 테스트를 해보면 리지더티가 있어요. 근데 포고일 리지더티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일단 전형적으로는 리드 파이프 리지더티고요. 트레머 때문에 포고일 리지더티가 함께 나타나기도 해요. 중심을 잘 못 잡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세가 굽고 부부정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아까 앞서서 보셨던 프리징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데피니트한 파킨슨이즘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1이나 2, 트레모의 레스트나 브라디키네지아가 최소한 이 두 가지가 그 둘 중에 하나는 있는 상태에서 이 중에 다른 사인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데피니트한 파킨슨이즘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트레모의 레스트나 브라디키네지아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으로 나타나게 되면 프로버블 파킨슨이즘이라고 하고요. 1, 2를 빼고 나머지 중에 2개 이상이 나타난다면 파서블 파킨슨이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킨슨이즘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파킨슨이즘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같은 파킨슨병이면 이런 전공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파킨슨병을 주로 보는 무브먼트 디스오더 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 코스로 인해서 도파민너직 뉴로날 셀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파킨슨병이라고 하고요. 세컨더리 파킨슨이즘이라고 하면 뇌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기인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약에 의한 경우 또는 어떤 톡신에 의한 경우 그리고 감염이나 튜머에 의한 경우 그리고 바스큘러 파킨슨이즘도 있을 수 있고요.
트라우마를 여러 번 입어도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루스라고 하는 수두증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히레노 디제너레이티브 디스오더라고 하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일부 병에 의해서도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파킨슨이즘이. 그리고 에이티피컬 파킨슨이즘이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파킨슨이즘하고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다른 증상이 혼재서 나타나는 비정형적 파킨슨증인데 이러한 아까 왜 말씀드린 대로 무먼트 디스오더 증상은 어떤 신드롬의 하나의 범주나 증상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SP라고 주로 얘기하는 프로그레시브 수프라뉴클레어 팔시 아니면 멀티플 시스템 에트로피, 콜티코 베이절 디제너레이션 그리고 디멘시아 위드 루이 바디와 같은 이러한 범주의 질환에서도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파킨슨병이랑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처음에 파킨슨병 환자가 왔을 때 당신은 파킨슨병 이렇게 단정을 안 짓고 1, 2년 파킨슨병 같은데 비정형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 2년 약을 먹으면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봅시다 라고 외래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로컬리제이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킨슨 증상과 관계되는 주요 구조물은 베이잘 갱글리아예요. 아마 예전에 신경회복 관련된 블럭에서 배울 때 베이잘 갱글리아를 이루는 구조물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스트리아툼, 글로부스 팔리두스, 그리고 이게 익스터나 인터나가 있을 거고요. 섭살라미 뉴클레우스와 섭산시아 라이그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섭살라미 뉴클레우스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고요. 선생님들한테 가장 여기서 중요한 구조는 섭스탄시아 나이그리아예요. 흑색 질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클래시컬 패소피지올로직한 그 베이잘 갱글리아의 모델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거를 다 달달달달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전공이나 무먼트 디스오더 펠로우가 아니니까요. 이 중에서 서브스탄셜 나이그라 파스 컴팍타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서는 익사이테이터리 페인 프로젝션과 이니비터리 프로젝션에 나가는 그 신호들의 양을 조절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다이렉트 패스웨이와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콜텍스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는 스파이널 코드로 전달이 되는 신경학적인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곳이거든요. 일단 콜텍스에서 스태틱하게 많이 나오는 이제 뭐랄까 익사이테이토리한 신호들을 적절하게 이니비션을 하면서 부드럽게 조절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파킨슨이즘에서는 서브스탄셜 라이그라 파스 컴팍타의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미너진 뉴로나 셀로스가 오는 것 때문에 일단 다이렉트를 통해서 나가는 신호들은 충분치 못하고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가는 이 신호들은 과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콜텍스를 호출시켜서 나갈 수 있는 신호들의 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머리에 넣어놓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파스 컴팍타가 주요한 회복적인 회복적인 이상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병이 파킨슨병의 특성과 역학, 원인, 임상 증상, 치료에 대해서 볼 텐데 치료는 이게 문제가 파킨슨병의 치료제에 대한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길게 다루고 넘어가진 않을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흔히 말로 많이 듣던 파킨슨병은 뉴스 기사 나오다 보면 오타도 많이 나오면 파킨스병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파킨슨병을 보는 의사들이 이 오타를 수정하고 싶다라는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경우들이 최근에도 있었는데 이 파킨슨병은 정의상 중뇌에 존재하는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라고 하는 부분에 도파민 세포 사멸에 의해 나타나는 떨림, 경추, 균형 장애들의 의도하지 않거나 통제할 수 없는 움직임에 인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에요. 약제에 대한 반응이나 치료 등의 치료 이유 등에 대해서 다른 파킨슨 증후군을 보이는 퇴행성 질환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비교적 그래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형적 파킨슨증보다는 증상이 조절이 잘 되는 편이고 특히 이제 시메트릭한 경우보다는 에이시메트릭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보도파라고 하는 안티파킨스니안 메디케이션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 병리학적으로 보면요, 잠깐 움직여져서 보시면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도파미너직 셀들이 잘 보이는데 PD 환자의 경우에는 병리적으로 보면 훨씬 성글어 보이죠. 그래서 이 육안적으로 그로스한 아나토미를 봐도 서브스탄셜 나이그라가 정상인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피그멘테이션이 돼서 보이는데 PD 환자에게서는 훨씬 신호가 떨어져서 보여요. 그런데 에이티피컬 파킨슨이즘이라고 하는 병은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파킨슨병이 아닌 다양한 질환을 모아놓은 경우인데 파킨슨병 이 얘기는 파킨슨병 이외에도 여러 질환에서 이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걸 핑거 태핑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요. 원칙적 시간이 없어서 양손을 시킬 때도 있긴 하지만 원래는 한 손씩 하는 게 정석이에요. 자, 크게 빨리 손가락 2개를 맞부딪혀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잠깐 뺄게요. 그러면서 이 환자 움직이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선생님께서도 양쪽을 선생님의 오른손하고 왼손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거 최대한 크게 빨리 움직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폭이 작죠. 그리고 꼭 풀발라 놓은 것 같이 점점 이렇게 좀 좁아지는 듯한 성향을 보여요. 파티거빌러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립 테스트를 시켜보면 얘도 뭔가 손가락이 느리고 어두운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셨어요? 오른손에 가만히 있을 때 트레모의 메시지가 보이죠. 그리고 얼터네이팅 핸드를 시켜보면 손을 반짝반짝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보면 오른손의 움직임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D 환자의 동영상이고 이 환자는 아까 에이카이네지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라디키네지아와 하이포키네지아가 둘 다 있는 극단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프리즘 오브 게이트도 있긴 하지만 지금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호자가 허리가 나갈 지경이에요. 그 와중에도 트레모의 메스는 보여요.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진행을 하면 이렇게 에이카이네틱한 스테이터스를 보이기도 하는 환자예요. 나중에 이 환자를 다른 치료를 한 다음에 반응을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 조금 전 환자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 방금 전에 에이카이네틱 봤던 환자 동영상이거든요. 이 사람?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이 환자는 아까는 저렇게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도 한번 못 떼지만 또 막상 약을 복용하고 약 효과가 있을 때는 지금 정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신 디스키네지아라고 하는 이상운동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서지컬 매니지먼트인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까지 적용을 한 환자예요. 그래서 PD 환자는 약효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킨슨병은 어떤 질환이든 에피데미올로지가 중요하잖아요. 보면 파킨슨병은 일단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는 한 1, 2% 정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잘 된 연구는 없긴 하지만 그 안산 지역에서 지역기반 코호트로 봤을 때는 60명 이상에서는 한 1.47%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게 2007년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아름아름으로 보면 고령화 인구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2013년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한 14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험 인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고령에서 더 잘 나타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파킨슨병 환자가 유전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감이 끝나고 나면 나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가 한 10% 정도 있긴 한데 그 유전적인 요인이 그렇다고 오토저널 도미넌트로 다음 때에 막 넘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라는 뜻이에요. 리세시브도 많고요. 그냥 리스크가 조금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가족 중에 파킨슨병 환자가 있다고 미리부터 무조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농촌에 거주하거나 농약 사용을 하는 경우에 좀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좀 높대요. 아마 농촌에서 지내면서 농사를 특히나 짓는 사람의 경우에는 농약이 이제 페스티사이드 또는 어떤 제초제 같은 허비사이드 같은 종류들이 약간 이 파킨슨병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참 그런데 병의 발병을 늦추는 인자로 아이러니하죠.
흡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음주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역학적인 연구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긴 인생을 살면서 파킨슨병만 걱정하고 살 건 아니잖아요. 더 유병률이 높은 병, 스트로크도 있고 뭐 MI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자 이제 파킨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담배를 피고 술을 먹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런 또 이제 환자 중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이런 논문을 서치하고 오셔서 그래서 나는 흡연을 하고 피우겠다라고 와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발병하기 전에 이 환자의 위험인자와 그리고 보호하는 프로텍티브한 팩터를 본 연구지 발병을 한 다음에 본 연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흡연하고 음주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카페인 섭취가 일부 유전인자에 영향을 미쳐서 파킨슨병의 발병을 낮춘다는 연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종류의 커피인지 아니면 드립 커피만 해당되는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취지에서 따지자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카페인 섭취로 인해서 PD의 리스크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리스크 또는 누림에 대한 거고 100%다 막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주요 발병 연령은 60에서 70세인데 그보다는 더 어린 연령에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영어세 PD 심지어는 더 20대 이런 때에서도 나타나는 드물긴 하지만 얼리 온셋 파킨슨 디지즈도 있고요. 실제로는 요즘 보면 8, 90대에서도 증상이 처음 나타나서 오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병리 소견은 일단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의 도파미너직 뉴로나 셀로스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특히 무엇이 그래서 이 셀들의 로스를 일으키느냐라고 보면 알파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신경세포 안에 어떤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프로테인들이 침착을 하면서 비정상 공입체를 만들어서 신경 번성 질환을 일으키는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요 동그란 거 보이죠? 얘는 이제 셀의 이제 뉴런의 뉴클레우스고 여기는 요 하얀 거 동그라미가 이 시뉴클로이노페시 때 나타나는 루이 수체예요. 그래서 얘로 인해서 나타나는 도파미너직 뉴런의 셀 로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흡연실 줄무늬로에서 나이브로스티랄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도파미너직 뉴런의 로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 또는 3에서 5% 정도는 유전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파킨슨병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리스크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는 오토소멀 도미넌트의 질환도 일부는 있지만 상당수는 리스크나 리세시브 디스오더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고 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파킨슨병에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95에서 97%는 되는 건데 그러면은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똑 부러지게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티팩토리얼한 병이에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약, 제초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금속 중에 망간도 영향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엔도지니어스한 팩토로 인해서 패소스제네시스가 자극이 되고 비정상적인 프로테인 어큐뮬레이션이나 산화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디스펑션, 인플라메이션 에이팝토시스 캐스케이드가 활성화하면서 그래서 도파미너직 뉴로널 로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환자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른다는 거죠.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병이고 그리고 하나의 원인으로 뭔가를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원인을 묻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를 잘못하신 게 아니라 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병에 대한 매니지먼트랑 재활이랑 운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춥시다라고 달래고 설명을 해서 보내드리는 편입니다. 파킨슨병의 일단 대표적인 질환 증상이 운동 증상이에요. 말씀드린 브라디키네지아 나타날 수 있고 동영상 보여드렸던 트레머 앤 레스트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터티 나타날 수 있고 자세가 조금 굽은 플랫스터 포스처 나타날 수 있어요.
걸음이 보면은 그 전형적인 파킨슨병의 걸음들이 있어요. 팔의 움직임이 적고요. 보폭이 짧아지고 발을 이렇게 비비면서 발을 끌면서 걷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종 걸음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특히 걸음을 걷기 시작을 할 때 어려운 게이트 이니시에이션의 문제나 아니면 프리즘 오브 게이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심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파킨슨병에서는 이게 정말 큰 문제긴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RPD에서는 처음부터 나타나는 문제는 포스처럴 인스타빌리티는 그렇진 않아요. 병이 훨씬 진행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처음부터 인스타빌리티가 있을 때는 파킨슨 플러스 아닌가 혹시 프로그레시브 스프라니클리어 팔지나 아니면 멀티플 시스템 에이트로피 쪽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레드 플렉 사인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킨슨병이 운동 증상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처음 이 병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에세이를 쓰면서 그 역사가 남아서 이 병이 보고가 된 병인데 세상에 그 100년이 넘었죠? 그 사람이 그 에세이를 그러니까 쓰고 거의 100년이 됐나? 탄생 100주년이었나? 얼마 전에 사망 100주년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쓴 에세이에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오히려 운동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병을 관찰을 했는데 그 옛날 에세이에도 한두 줄이 나와요. 이제 컨스티페이션이나 아니면 페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쓱 지나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파킨슨병에 대해서 보면 운동 증상 외에도 이 GI 프로블럼 그래서 그 신경과 외래에 와서 제 외래를 참관하다 보면 초진 환자 봤을 때 뭐 변비 있으세요, 뭐 후각이 떨어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잠꼬대 하세요 라는 거를 저걸 왜 물어보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노모터 심텀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이 노모터 심텀은 운동 증상에 대해서 모터 심텀에 대해서 관심을 받은 지가 이제는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모터 심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길어야 한 15년, 20년 정도? 그런데 보면 우리 눈에 드러나는 운동 증상은 빙산으로 봤을 때 빙산 위에 드러난 부분이라고 하면 비운동 증상은 훨씬 더 많은 수면 아래 가라앉은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환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증상 중 비운동 증상의 쿠션이 훨씬 넓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모터 심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요. 뭐냐면 이 모터 심텀이라고 하는 거는 막상 이 병이 병리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에서 초반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병이라고 하는 모터 심텀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쯤이라고 하면 이 트레마인 웨스트나 브라디킨네시아나 리서티가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컨스티페이션이나 알레르기 또는 익세시브 데이타임 스키프니스나 하이포스미아나 디프레션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뭔가 이 뉴로프로텍티브한 어떤 매니지먼트나 치료제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런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상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 되도록이면 이 단계 전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세상에는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파킨슨병도 마찬가지. 아까 모터 심텀에 노모터 심텀이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노모터 심텀들이 다 도파미너진 뉴로나 셀로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만은 아닌 거예요. 노르아드레너직 시스템, 세로토너직 시스템, 그리고 콜리너직 시스템을 같이 인벌브하는 것이 조금 더 뒤에 발견되었고 그래서 다양한 멀티플한 뉴로 트랜스미터 시스템을 침범하면서 나타나는 병이고 그래서 파킨슨병은 멀티 시스템 디스오더다라고 이제 그 공부의 폭이 더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거는 파킨슨병의 진단 기준이라는 건데 일단 진단 기준이 있는 병 자체는 진단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시험 문제를 내려고 이런 진단 기준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이 환자들을 심지어 국가적으로 어떤 정도의 연구가 있냐면 옛날의 연구인데 파킨슨병의 확진은 살아서는 못해요. 확진은 돌아가신 다음에 오톱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리적인 소견을 확인하고 확진을 내게 되는데 그렇게 치면 한국에서는 이걸 확진을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는 병원에서 이제 보호자나 환자들은 저 이거 확진된 거 맞죠? 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정의적인 의미의 데피니타 다이아그노시스는 원래는 오톱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체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오토psy를 하고 확진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진단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간상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그 파킨슨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쭉 모은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도네이션 된 분들의 뇌를 봐요. 열어봤더니 이게 신경과 의사든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했는데 보니까 한 보톡스 가들이 거의 60% 정도만 맞았더라. 아니더라 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브먼트 디스오더를 본 사람이 본 환자는 그래도 80~90%까지는 맞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토psy까지 가지는 않고 파킨슨병을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돌아가서 기증을 한 사람들을 다양한 그 전부터 사전에 이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퀄리피케이션에서 쭉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런 진단 기준을 만든 태스크포스 팀이 모여서 가려낼 건 가리고 얻어낼 건 얻어서 자료를 쭉 정리해서 이 병의 임상적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임상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아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를 만든 거예요.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증상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디키네지아, 거기에 최소한 앰리스트 원 오브 레스트 트레머 또는 리서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포티브한 크라이테리아 중에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레드 플렉 사인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런 진단 크라이테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레드 플래그가 그래도 어쩌다 하나가 얘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갑다 하는 지표인데 얘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서포티브 크라이테리아에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지표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읽으려면 이제 어지러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일단 가장 중요한 서포티브 크라이테리아는 이제 도파미너직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반응이 좋은지, 약을 쓰고 반응이 좋은지, 그리고 약을 먹고 디스키네지아가, 이거 좀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약효가 굉장히 넘칠 때 디스키네지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지, 트레모의 베스트가 있는지, 그리고 올팩토리 후각 저하가 있는지, 그리고 카디악 심파세틱 디너베이션이 MIBG 스캔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타나는지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멀티플 시스템 에이트로피라고 하는 다른 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레벨라 디스펑션이나 아니면 PSP라고 하는 다른 에이티피컬 파킨슨이즘에서 나타나는 다운워드 게이지 리미테이션이 있다거나 아니면 초반부터 비헤비어가 이상하다거나 하는 다른 병을 에이티피컬 파킨슨이즘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 있다면 얘네의 경우에는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일단 부족한 도파민을 공급을 해주거나 또는 도파민의 재료가 될 만한 물질을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도파민의 재료가 될 물질이 왜 재료가 될 물질을 공급을 하냐면요. 일단 도파민 자체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비비비를 제대로 통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보도파라고 하는 전분체 형태로 비비비를 통과를 해서 얘가 타이로시니 L도파로 그리고 도파민으로 변환이 돼서 그래서 이것들이 도파민으로 릴리즈가 되게 되는데 얘가 페리페랄리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페리페랄리 작용하면 노시아 보미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비비비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되는 성분들을 넣어주는 건데 이렇게 변환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 아무래도 수정률도 떨어지고 중간에 나타나는 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이 리셉터를 바로 작용을 해서 작용할 수 있는 아고니스트들이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쓰기도 하고 또는 몸 안에 있는 도파민들의 분해를 적게 해주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라든가 아니면 카테콜라민 오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이니비터라는 약을 쓰는 게 일단 가장 메인스테이의 치료고요. 넌 도파미너직 에이전트로는 특히 떨림에 대해서 써볼 수 있는 안티콜리너직 에이전트나 NMDA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 시간에 다시 배우기는 할 테지만 문제는 이 레보도파와 관련돼서 모터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단 이 병이 이거는 꼭 약하고만 관계돼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 도파민을 릴리즈를 하는 뉴런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이제 오실레이션 하면서 조금씩 분비돼야 되는 도파민들이 그 적은 뉴런에서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왕창 만들어놨다가 뱉어내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병이 진행될수록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약효가 높을 때는 디스키네지아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약효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위어링 오프 현상이나 약을 먹어도 나중에는
이제 베지카라는 저장된 도파민들이 적을 테니까 얘네가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딜레이드 온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병이 더 진행을 하면 이제 다이페이직하게 약효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타나는 디스키네지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스키네지아는 익세시브한 인볼루터리 무브먼트가 나타나는 건데 픽도즈 디스키네지아라고 하는 약효가 넘칠 때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효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나타나는 디스키네지아도 있을 수 있고 약효가 떨어질 때 디스토니아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오프 디스토니아도 특히 이럴 때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디스키네지아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환자는 픽도즈 디스키네지아 환자인데요. 사실 디테일하게 나중에 따져보면 다이페이직도 같이 있는 환자긴 한데 PD 환자인데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약 기운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약 기운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떨어요 라고 하니까 약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효가 넘쳐서 흔드는 저 디스키네지아 증상을 트레머의 메스트로 잘못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봐야 되는 거고 정의할 때는 동영상이라도 찍어오기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약효가 넘쳐나서 나타나는 픽도즈 디스키네지아 때문에 이해하려는 건데 약을 조절하고 물론 오프 심텀이 좀 생기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조절이 됐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약효가 비교적 5년 정도 기간을 잘 조절하게 되고 컴플리케이션도 적고 그리고 듀레이션이 약효가 긴 얼리 PD 스테이지를 거쳐서 점점 갈수록 이제 도파미너진 뉴런의 수가 줄어들면서 그 밀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모터 리스폰스의 듀레이션이 줄거나 플러추에이션이 나타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점점 더 진행이 되면 우리가 적절하다고 하다는 세라피틸 레인지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약효가 비교적 유지되는 기간은 짧고 디스키네지아가 나타나는 기간은 길고 오프 심텀이 나타나는 기간은 길어지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어링 오프가 있을 때 약효가 부족해서 나타날 때 당연히 레보도파의 도주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분해를 덜하게 하거나 아니면 작용시간이 더 긴 약제를 써주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 레보도파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티파킨스니아 메디케이션을 배우는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조금 줄여보려고 그리고 작용시간을 늘려보려고 그 레보도파는 감각기가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보통은 일단 3번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작용시간이 더 긴 도파민 아고니스트라는 약들이 있긴 한데 얘네도 노지아 보미팅은 레보도파랑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이데마가 나타날 수 있고 오소스테틱 하이퍼텐션 나타날 수 있고 물론 레보도파도 졸릴 수는 있지만 아고니스트는 더 졸려요. 그래서 데이타임 슬리피니스가 나타나거나 가장 문제 중 하나는 임펄스 컨트롤 비헤이비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안 하던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재산이 날아가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 중에 하나는 목사님 댁 사모님인데 그 얌전한 분이 부동산 투자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다가 그 집안이 어려워지고 본인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충동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남자 환자들은 성적인 충동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고니스트를 쓰는 사람에게는 되도록이면 환자 보호자가 한 번쯤은 같이 오게 해서 이런 부작용이 없는지 한번 넌지시 조용히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호자를 안 데리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감을 잡고 다음에는 오실 때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티피컬한 파킨슨 디지즈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에는 에이티피컬 파킨슨이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쭉 읊은 대로 멀티플 시스템 에이트로피, 프로그레시브 수프라뉴클리어 팔지, 콜티코 베이지아 신드롬, 디멘시아 위드 루이바디라고 하는 범주가 있는데 멀티플 시스템 에이트로피가 그 중에서 가장 보통 먼저 나와요. 10만 명 중 3, 4명 정도로 빈도가 PD에 비해서 훨씬 적은 명이고요. 얘도 원인을 모르고 마찬가지로 멀티팩토리얼 하기도 하고 뭔가 인플라메이션에 관계될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소인이 역시나 여기서도 관련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스포라딕하게 보통은 나타나는 어덜트 언셋의 디지즈고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오토노믹 디스펑션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게 재밌는 게 패소로직하게는 동일한데 어떤 환자들은 파킨슨이안 피처가 더 주되게 나타나고요. 어떤 환자들은 세레브럴 아탁시아가 더 도미넌트하게 나타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병 같지가 않나 보일 정도로요. 그런데 패솔로직하게 보면 또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참 지나서 보면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IPD 환자가 증상이 잘 조절되는 종류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그 이상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즐겁게 잘 영위할 수 있는 것에 비해 MSA 환자는 베드리든으로 빠지는 시기가 훨씬 빠릅니다. 한 1~2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파킨슨이한 피처가 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타입을 따로 MSA 파킨슨이즘이라고 불러서 MSA-P라고 하기도 하고, 세레벨라 타입이 나타나는 경우는 MSA-C라고 하는데, 일단 양쪽 질환 모두 디스오토노미아가 나타나는 게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잘 넘어질 수 있고요. 진행도 빠르고요. 자세가 피사 신드롬, 이렇게 피사에서 탑까지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디스파지아가 나타난다거나 레스피레이터리 디피컬티가 나타나서 특히 슬립 앰니아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슈더블바 이펙트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MSA 환자에게서 그 디스오토노미아가 비교적 일찍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환자가 움찔거리면서 그냥 레귤러한 트레머가 아니라 절키한 트레머가 나타날 수 있고, 손발이 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PD 환자, 파킨슨 디지즈 환자랑 MSA 환자는 위치나 그리고 구체적인 배분의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둘 다 시뉴클레이너패시라고 하는 시뉴클레인 단백질에 인해서 나타나는 병인데, 이런 병에서는 램슬리 비헤비어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수면을 보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코업을 해서 진료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적으로는요, 모든 환자가 그렇진 않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일단 MRI를 찍긴 했는데, MRI가 연구용으로 찍는 몇 명까지 시퀀스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은 파킨슨 환자는 일단 MRI가 노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MRI를 찍냐면 세컨더리 파킨슨이즘이나 아니면 파킨슨 플러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이티피컬 파킨슨이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 징후들을 배제하기 위함이에요. MSA 환자는요, 스티아탈 아이언 데파짓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티아툼 끝쪽에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변하면서 에이트로피가 나타나는 푸타미널 에이트로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T2 웨이티드 MR 이미징에서 보면 하이퍼 인텐스한 푸타미널 링이 이렇게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A C타입에서는 일단 세레벨라 에이트로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폰즈에서 하크로스 던이라고 하는 이렇게 꼭 그 유럽 쪽에 독일 쪽이던가 여행 가면 나타나는 보이는 도표 뷔페에 있는 딱딱한 빵 있잖아요. 그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딱 찍혀있는 마로는 빵,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MR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별로 뾰족한 치료가 없어요. 그래도 치료가 제가 다르진 않아요. IPD랑 동일하게 레보도파나 도파민 아고니스트 등등의 약을 쓰긴 하는데 반응은 훨씬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나아서 레보도파 등의 안티파킨스니아 메디케이션을 쓰고요. 오르소스테틱 하이포텐전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오르소스테틱 하이포텐전에 대해서는 너무 매니지를 하다 보면 BP가 너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들이 오르소스테틱 하다 보니까 눕히면 또 혈압이 수파인에서 치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 유지를 이제 상체를 좀 올려놓게 한다던가, 아니면 주무실 때는 상체를 올려놓게 하고, 그 미도드림과 같은 혈압을 올리는 약을 쓸 때는 되도록이면 낮에는 누워있지 않게 한다든가 하는 생활지도도 필요해요. 압박 스타킹 같이 비약물적 치료를 쓰기도 하고요. 다음은 프로그레시브 수프라뉴클레어 팔지라는 병인데, 이 병도 유병률이 PD보다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래쪽을 잘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잘 넘어지기도 하는 게 다리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래쪽을 못 보면서 장애물을 제대로 못 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음식을 그렇게 흘려요. 그래서 그 더티 타이 사인이라고 책에 나오거든요. 뭐냐면 음식을 너무 흘려서 그 이제 넥타이가 지저분해지는 사인을 굳이 또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음 어떻게 했지?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를 좀 한번 보자면, 이 환자는 이제 정도가 많이 진행이 돼서 아예 눈이 위로 치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사실 오큘로자이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모든 PSP 환자가 처음부터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래쪽을 못 쳐다보다가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켰던 상태 같이 극단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대표적인 PSP 환자고 뭔가 표정이 멍해 보이죠. 자, 그리고 비교적 파킨슨병 환자들이 자세 유지 장애가 그래도 뭐 초반에 많이 안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그 예전에 원이어 룰이라고 해서 운동 증상이 나타나고 1년 안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PSP다라고 하긴 하는데, 꼭 그게 1년으로 다
팍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운동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넘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PSP를 분명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스토프 포스처라고 아까 PD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MSA 환자는 안테로폴리스라고 해서 목이 앞으로 굽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PSP 환자는 목이 뒤로 젖혀 보이는 아까 그 환자도 그렇고요. 레트로폴리스를 보이기도 하고 프론탈럽 디스펑션이 비교적 초기부터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엑시얼 리지더트라고 해서 리지더트 테스트를 해보면 목적이 굉장히 뻣뻣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MRI를 보면 여기가 미드브레인이거든요. 이 미드브레인이 훨씬 지금보다 통통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세부리 같이 로스트랄 미드브레인이 위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PSP 환자에게서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진 않지만 잘 나타나는 파인딩 중 하나입니다. 약은 역시나 다르지는 않고 PD와 동일한 약제를 쓰기는 합니다만 그에 대한 반응이 MSA나 PD랑 MSA보다 더 떨어지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병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임상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MSA랑 PD 환자는 비교적 시메트릭하게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PD 환자는 에시메트릭한 병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모든 MSA나 PD가 다 시메트릭하진 않지만 하지만 콜티코베이잘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병은 비교적 에시메트릭하게 나타나는데 이 환자들에게서는 기본적인 파킨슨이안 피처 외에도 이제 세레브랄 콜텍스까지 인벌브하면서 콜티칼 센서리 디피시시나 아니면 포칼 마이오크로노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스토니아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에일리언 핸드 피노미논이라고 해서 일단 에이프락시아의 하나인데 한 손의 움직임을 반대 손이 방해를 하거나 전혀 상반된 움직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에일리언 피노미논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에시메트릭하고 하는 피처가 디스토닉하면서 리스트하면서 나타난다면 이 그냥 PD가 아니라 혹시 콜티코베이잘 디제너레이션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보시면 지금 오른쪽의 콜텍스가 왼쪽보다 훨씬 뚜렷하게 에이트로픽해 보이죠? 엑시얼로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면 코로나로 봐서 좀 더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치료는 기본적인 파킨슨이안 메디케이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이 마이오크로노스거나 아니면 페인풀한 리스터티나 디스토니아가 있다면 보툴리늄 톡신을 인증을 해보기도 합니다. 도파민화제 에이전트는 그래도 그나마 써볼 수 있는 약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는 해요.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다고 알려져 있어요. 디멘시아 위드 루이바디는 이게 비교적 초반부터 파킨스니즘과 함께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이 같이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PD와의 차이를 보면 PD는 비교적 처음에는 코그니션이 물론 연구면에서 보면 조금은 떨어져 있을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코그니션은 비교적 초반에는 잘 유지되는 병인에 비해 디멘시아 위드 루이바디는 먼저 코그니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 증상이 나타나고 비교적 빠른 시기 1, 2년 이내에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처로는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요. 그래서 아침 다르고 낮이 다르고요. 딱 보호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요, 오후 4시만 되면 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비주얼 할루시네이션도 생기고 그리고 딜리리어스 해져서 환자가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나를 어디다 가둬놨다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 DLB도 MSA와 PD와 같이 실리클레이너 패시 중 하나인데 램슬립 비헤비어가 나타나는 또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고요. 비비드한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을 보이기도 해요. 그 외에는 파킨슨이안 피처랑 굉장히 동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는 구별이 어렵지만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이나 아니면 플럭추에이션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혹시 DLB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교적 도파미너직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세 가지 정도의 종류의 에이티피컬 파킨스니즘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반응은 좋은 편이기는 한데 코그니티브 디클라인 때문에 리바스티긴과 같은 아스티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를 쓰기도 하고요.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것 때문에 클로자핀이나 프레타핀을 써볼 수는 있는데 이 병의 특징은 도파민 안타고니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사이드 이펙트나 아니면 파킨슨이즘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기 말씀드린 약제 외에 다른 안티사이코틱스일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로자핀도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에이그라듈러 사이토시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CBC를 모니터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해서 지금 현재 외국에는 다른 종류의 약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선택적인 약으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옵션 중 하나는 프레타핀 정도입니다. 2차적인 파킨슨증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파킨슨증이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 동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벤트리클 사이즈가 이제 초승달 같지 않고 뭉툭뭉툭하게 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페리 벤트리클에 이렇게 활티네클의 체인지가 있잖아요.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서프먼탈 모토 콜텍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걷기 시작하는 신호를 내는 곳인데, 만약에 이 환자가 에이트로피 때문에 하이드로세팔러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스컬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환자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 2차적인 파킨슨증은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치료하면 환자가 굉장히 일상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하이드로세팔러스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스파이럴 탭을 했더니 걸음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외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뭐 이게 턴 하나 돌 때도 지금 세월아 네모라 걸리고 발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일단 환자를 수술을 했더니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칫하면 그냥 파킨슨 병이네 하고 약만 먹던 사람을 잘 진단을 찾아내면 이 환자의 일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진단이 이상운동 질환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경과 질환이 모두 그렇지만 진단을 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딱 한 페이지만 좀 하고 끝낼게요. 드라우닝 뉴스 파킨슨이즘, 세컨더리 파킨슨이즘 중에서 대표적인 종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때 무조건 머리 사진 찍고 펫 찍고 이게 의사가 아니라 무슨 약을 쓰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제로 인해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병의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증상을 컨트롤할 때는 레보도파나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썼다면, 영어로 생각하면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는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속 불편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레보서피라이드나 메토클로프로마이드와 같은 약제들이 대표적이고, 뭐 어쩔 수 없다면 쓰기는 해야겠지만 안티사이코틱스 중에서도 도파민 안타고니스트의 액션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은 그 이제 DIP를 유발할 수 있고요. 어지럼증 약도 나타날 수 있고 안티에필립틱스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멘시아 위로 루이바디 환자에게서도 쓸 수 있다고 하는 프레카핀도 많이 쓰면 드러기뉴스도 파킨슨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 환자 보면 지금 왼손에 이렇게 걸을 때 트리블 리스트 초반에 시작하는 거 보이셨어요? 스윙도 약간 왼쪽이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전형적인 RPD 환자겠거니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걸을 때 팔을 늘어뜨렸을 때 떨림이 보이거든요. 이분도 레보설피라이드 먹고 있는 DIP 환자였어요. 그래서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 파킨슨형 피처가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약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제일 1번이고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와 같고요. 이 위기를 잘 넘기셔서 시험 잘 마무리하고 보시고, 우리는 그 다른 강의 때 아마 임상종합인가 그쪽에서도 한번 볼 일이 있을 거고요. 내년에 실습할 때도 씩씩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일단 내일 어지럼증과 CNS 인펙션 강의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